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서 당사자 전문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강의의 제목은 정신장애, 자폐인들이 중복장애 사례에서 바라본다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한번 다루고 싶은 주제였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진행하게 되어서 참 좋고요. 다음 페이지로 어서 진행해보고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김세희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의 임원 활동가이고 2024년 에이블뉴스의 신규 컬럼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성인 자폐성 자조모임 에스타스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 및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은 오늘의 주제와 같이 정신장애와 자폐성 장애이고 또 두 유형의 거의 비슷한 비중을 스스로에게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삶을 살아오다 보니 미등록 법의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주제 선정 계기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사자 전문가 강의에서 정신장애, 자폐인들이 중복장애 사례에서 바라본다면 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성과 기존의 불균형에 대해 말하고 새로운 목소리의 필요성을 통해 당사자 전문가 강의를 진행한다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성부터 보시게 되면 이번 강의의 직접적인 주제이기도 한 정신, 사회심리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비롯해 미등록 법의 장애인 이슈나 빈곤, 퀴어 등 다양하게 서로 교차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당사자의 위치에서 꾸준히 하고자 하였고 계속 발전이 있기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불균형과 새로운 목소리의 필요성인데요. 저 둘에서 다룰 건 세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폐인에게 중복장애가 많다는 것까지만 본다면 사실 나름대로 알려진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능에 초점을 강하게 두는 등 좁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되어 온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신장애와의 교차성은 자폐, 정신 양쪽 장애계 모두에서 나름의 이유로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이니까 각각의 운동을 해야 각 당사자들이 길이 더 열리지 않을까 같은 정서가 우세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제가 틀린 건 아니지만 기존의 담론에서는 앞서 말한 당사자성의 교차성 그리고 중복장애 당사자를 중점적으로 다룰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길을 찾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새로운 목소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사자 전문가 강의가 자폐, 정신 두 장애 유형의 당사자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는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장애인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목차도 넷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다뤄진 이야기, 낮은 지능과 평균 수명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사회심리적 장애, 세계 공식 명칭이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자폐인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은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계속되는 삶, 자폐와 정신장애를 가졌음에도 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다뤄진 이야기, 낮은 지능과 평균 수명 부분입니다. 자폐인과 자폐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자폐성 장애는 낮은 지능으로든 특별한 능력 같은 말로든 결국 지능을 중심으로 보는 아동 발달의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다루어져 온 기존의 시각이 너무 강력합니다. 물론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자폐인이
외부에도 드러나 보일 것임은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분명히 있다는 걸 부정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적으로조차 지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세부 진단명을 나누던 DSM-4 시절 진단명들이 DSM-5에 들어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되는 등 자폐가 지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은 점점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습적으로 자폐는 지능과 묶여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들 및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자폐 당사자로 자라온 사람들에게 정신적 장애인 범주에 함께 포함되는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건 많은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지능과 아동 발달 등의 키워드에 비하면, 아니 어쩌면 저 둘에 밀려 잘 언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로서 제 예시를 들자면 과거 제 다른 발표와 언론 기고에서 짧게 언급한 일화로 성인이 되어서야 자폐 진단을 받았고 지능도 특별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 같은 말을 듣고 살기도 했던 예시가 있습니다. 비록 그 문맥에선 스테레오타입에 딱 맞는 당사자스러운 당사자만 자폐 당사자로 인정받는 걸 말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해서 자폐라고 생각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으니 오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주제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시는 자폐인이 정신장애 사례와 교사성 등의 담론으로 발전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알려진 건 등록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꽤 많이 짧다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지점은 등록 자폐성 장애인만 통계에 잡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미등록이나 법외로 남게 된 자폐인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유추해보아도 1위인 자살과 다른 원인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만연한 증오 표현과 더불어 제10조 생명권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고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폐 이슈에서 보호자의 돌봄 문제 등에 비하면 자폐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성을 이해받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과 불이익 같은 걸 받는 경험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스스로 정신적 소모를 심하게 해가면서 특성을 최대한 숨기려 하는 마스킹의 일상화로 인해 정신장애 발생 요인이 반복될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된다는 당사자 관점은 잘 주목되지 못합니다. 당사자 관점이 지금 이 조금만큼이라도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당사자 단체들이 꾸준히 발언하고 선전해 나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폐 당사자를 자기 의사표현과 결정 능력이 없는 객체, 직접적으로 말하면 짐짝으로만 간주해 차별화가 된다면 자폐 당사자의 정신적, 사회심리적 건강 위기가 개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심리적 장애, 세계 공식 명칭이 된 이유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권에선 정신장애라고 부르고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공식적입니다만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세계 공식 명칭으로 사회심리적 장애를 제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이 정신적 정상성 이탈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한계를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초래한 장애임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사회생활 속에 던져진 한 사람의 삶은 그 안에서 받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생활적 등의 영향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즉,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정신적 장애를 접근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의미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진단명의 이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주성과 권리 또한 강조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는 인권적 측면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적 관점에서 다르게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한다면 당사자의 대인관계와 직접 직업생활,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약 등에서 비슷하게 공감할 일이 생길 수도 중복 당사자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폐인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향은
이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폐인들이 살아가면서 장애 특성을 수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 지장을 겪고 취업에서도 구직과정과 일자리 유지 면에서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가려고 자폐 특성을 숨기려는 과정에서 매사 정신적 소모를 해갑니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 사회에서 사회는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상이 곧 과한 긴장과 정신적 소모가 되어 불안과 강박 증세, 사회공포증, 우울과 양극성 장애를 비롯한 기분 장애 등의 중복 장애를 겪기 쉽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맥락과 직결되는 문자 그대로의 사회심리적 장애 양상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소수자성이 가중되는 사례의 경우 더욱더 사회심리적으로 직결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잠깐 바라볼 부분은 신경증뿐만 아니라 정신증입니다. 정신증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현 스펙트럼의 경우는 자폐인에게 중복장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쪽 진단이 있다면 다른 쪽 진단을 받기 까다로워지는 사례들이 생기는 점이라든지 의료적으로도 진단에 있어 의식을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ADHD 동반 사례 및 ADHD와 자폐와의 유사점 등 짧은 강의 시간 안에 전부 자세히 다룰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삶을 포괄하고 적절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되는 삶, 자폐와 정신장애를 가졌음에도 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제 개인사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강의임을 고려해 제 이야기는 당사자 전문가 강의라는 취지에 맞춰 저 역시 정신장애인이고 자폐인이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자리를 찾고 삶을 회복해 살아내는 과정은 자폐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게 달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우리는 가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며 차별에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폐도 정신장애도 진단명도 등록 여부도 우리 전부일 수는 없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지금껏 삶에 영향을 끼쳐온 것을 돌이키거나 비장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계속될 시간에도 힘겨울 때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건 어쩌면 어렵습니다. 매 순간 행복할 수는 없음은 우리도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마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는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화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당사자 전문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조차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자폐 등록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 스스로를 이제 자폐 당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이제 진단 내리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 스스로는 계속 자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신과 의사가 왜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ADHD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경계선 지능 82가 나온 게,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이게 진짜 뭐 ADHD 때문에 정말 집중이 낮아서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일단은 쭉 성적 이런 거를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심각하게 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장애라고 말하자니 뭔가 장애 언어를 뺏어오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 그럼 정신과 의사가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진짜 무슨 할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뭔가 자폐든 다른 이제 장애 혹은 질환이든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혹은 등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쪼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지선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신, 많은 미등록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생각이고, 또 그런 경험이실 텐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특히 정신적 장애계에서는 유난히 또 더 등록과 미등록, 그리고 미등록 안에서는 진단과 미진단, 이 차이가 당사자들 안에서도 나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그런 의료적인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렇지만, 음, 단순히 당사자의 정체성을 의료적 진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지금 진단 기준이, 잠깐만요. 네,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의료적으로도 이게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폐의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못하는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 자폐 당사자 단체에서도 자가 진단으로 정체성을 삼는 경우를 인정을 하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당사자 단체로서의 활동에서는 그래도 미등록 당사자들을 그래도 정신적 장애계에서는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자폐계에서는 진단 여부를 중시하지 않고 정체성을 중시하는 쪽이 점점 강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지선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형성해온 계기가 일단 있을 테니까, 근데 장애의 언어를 뺏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저 역시도 사실 2018년도에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가 진단으로 정체성을 삼아서 발언을 해오고 물론 단체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당사자로 정체화하고 표현하고 알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고 사유하고 그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멋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장애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고 이후에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게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좀 생각 깊은 삶을 살려고요. 그냥 뭐 그런 정도의 소감을 밝히겠습니다.